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 하중하의 파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하중하의 파손. 일단 정적 하중이 뭐고 파손이 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적 하중. 자, 정적 하중에서 하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의 무게 이런 것을 부를 때 하중이라 그러죠. 근데 무게뿐만 아니라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도 하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힘처럼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하중의 한 종류일 뿐이지, 사실 하중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적 하중이란 무엇일까? 정적 하중은 정하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하중의 크기, 작용점, 작용 방향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10분 후에도 20분 후에도 이렇게 똑같은 크기와 방향이 똑같아야지 이게 정적 하중이지. 예를 들어서 크기가 커진다든가 작아진다든가 안 되죠. 그리고 작용점,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작용점이 바뀌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 방향이 바뀌어도 안 된다. 이러한 상태만 우리가 정적 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손. 파손은 무엇일까? 파손은 영어로 failure라고 하는데요. 이 파손이란 단어, 한자어죠. 이 한자어는 파괴되어서 손상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파손의 그 원래 본디 의미인 failure라는 영어 단어는 파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료라든지 어떠한 부품이 failure 되었다는 것은 파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심하게 늘어난다든가 심하게 뭉개진다든가, 물론 이런 경우는 파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물체 또는 부품의 본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 바로 failure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어 단어에 매치되는 어떤 우리 표현이 없어서 파손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failure에 대응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failure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적 하중화의 파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failure라는 그 본디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파손이란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파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파괴는 영어로 fracture라 그러는데, 파괴는 말 그대로 어떤 하나로 한 덩어리 물체가 두 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뭐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 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프랙처와 파괴라는 단어 의미가 일치하죠. 자, 이 파괴는 아까 이야기한 failure, 변형 또는 파괴에 의해서 본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failure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에 의해서 failure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파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failure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라면 봉지, 이 라면 봉지는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파괴가 되죠. 그런데 파괴가 됐다고 라면 봉지가 failure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파괴를 의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된 어떤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괴를 failure를 발생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도치 않은 파괴는 failure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파괴가 다 무조건 failure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의도적인 기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정적 하중과 파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 종합해서 정적 하중화의 파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정해진 힘 상태에서 파손된다는 의미죠. failure 된다는 의미죠. 자, 파손은 failure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적 하중, 지금 언급하고 있는 정적 하중,
그리고 변동하중. 자, 정적의 반대는 동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 이제 정적 외에는 변동, 즉 고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변동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적도 사실 변하기 때문에 변동에 포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정적 하중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이 하나 딱 돼 있다. 근데 변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만 해도 크기, 작용점, 작용 방향 등의 변수가 있죠. 이런 다양한 변수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 하중의 특징은 예측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변동 하중은 예측이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거나 아니면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정적 하중이 아닌 것은 다 변동 하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 하중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변동 하중은 움직임이 있거나 피로 파괴 등 피로 파괴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와 작용 방향이 변하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구분되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정적 하중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장 강도 실험을 할 때, 인장 실험을 할 때 어떤 여기에 샘플 시료를 매달아서 이걸 이렇게 당기죠. 당기면 자, 이거 여기에 응력 그리고 여기는 뭐 변형률 이렇게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가면 지금 응력이 변하고 있죠. 이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장 실험 또는 인장 강도 실험은 그 실험 결과가 정적 하중 상태의 어떤 결과 또는 거기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정적 하중 상태는 아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중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력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정적 하중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인장 실험, 인장 강도 실험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하잖아요. 마치 정적 상태에 있는 어떠한 상태의 물체도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는데, 정작 이 실험 자체는 정적 하중 상태가 아니죠.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장 강도, 인장 실험 자체의 실험 장치가 정말 천천히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 힘이. 그러면 이 상태는 정적 상태는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힘의 크기, 응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 상태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변동 상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자,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정적 상태에서 실험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정적 상태에 준한다고 해서 준정적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힘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0파스칼에서 여기까지 200파스칼까지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마치 0, 1파스칼, 2파스칼 이렇게 순서대로 정적 하중을 가해준 것처럼 실험을 했는 거랑 결과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천천히 작용하면.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준정적 상태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태는, 자, 엄밀히 말해서 준정적 상태라는 것도 힘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하중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 하중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떠한 변동 하중은 준정적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정적 상태가 아닌지 그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인정 하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파스칼을 받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101파스칼 차례차례 받았을 때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102파스칼로
정적 하중의 실험을 하니까 부서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의 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서졌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항복했다 그러면 강도가 101과 102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실험을 해서 우리는 102 파스칼에 파괴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을 하나하나 하기 귀찮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라 그래 가지고 0에서부터 105 파스칼까지 0에서부터 105 파스칼까지 변동을 하면서 쭉 줘봤어요. 그러니까 101이 되는 순간 100이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파괴가 됐다. 그러면 이거하고 결과가 좀 다르죠. 근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얘는 0에서 105까지 싹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결과가 다르지?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하되 변동을 좀 천천히 줘봤어요. 천천히 줘보니까 101 파스칼의 파괴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해보니까 101.5 파스칼의 파괴가 되더라. 그래서 점점 속도를 줄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102 파스칼의 파괴가 되고, 이 이후에는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그대로 이 값이 되더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cm per second, 이거 0.5cm per second, 뭐 이거는 0.3.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cm per second가 되는 순간보다 더 느릴 때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 값은 정적 상태의 실험 결과가 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때부터 준정적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보다 더 천천히 했을 때는 중정적 상태. 그 이유는 속도를 그 다음부터는 이거보다 더 느려졌을 때는 속도와 상관없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변동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적 상태에 준한다고 해서 준정적, 즉 변동의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인장 실험도 어떠한 되게 천천히 당겨요, 사실. 그래서 제로마다 이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최저 속도가라는 게 있을 건데, 이 인장 강도 실험은 충분히 천천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체는 다 이 속도에, 그 인장 강도 기계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당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정적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정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값과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신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설계 요소로서 정적 하중에 의한 파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우리가 정적 하중하에 파손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그 결과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장 실험 결과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 정적 하중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적 상태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어떠한 실험을 해도 그 값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적 하중하에 어떤 물체를, 예를 들어서 이게 볼트라고 합시다. 이 볼트를 100파스칼로 당겼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을 했잖아요. 그 정적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실험이 다른 사람이 한 실험과도 같고, 이 형태하고 재료가 같은 다른 볼트로 이걸 실험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 하중 상태의 어떠한 파손과 관련된 그러한 뭐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변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파스칼로 이걸 당겨서 실험을 하면 나중에 이 나사가 다른 곳에 사용돼서 100파스칼의 어떤 힘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 변동도 사실
변동하는 그 정보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 변동 하중도 사실 정보만 정확하게 있으면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적 하중하의 파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나중에 학습하게 될 변동 하중하의 파손은 예를 들어서 수십만 번의 진동이 있다. 또는 그 진동도 예측하기가 100%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 나사를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쓰는 거랑 아니면 진동이 심한 뭐 아파트 되게 고층 아파트 옥상에 쓰는 거랑 그 지하실에 쓰는 거랑 이런 건 사실 수십만 번의 진동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상태 그런 것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수십만 번의 어떤 작용이 있다면 그 중에 몇, 뭐, 몇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백 번, 몇천 번이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바뀌는 그러한 진동이라면 크기가 정확하게 뭐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바뀌는 거라면 한두 개는 9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뭐 105까지 바뀔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정밀하게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하기 힘든데 변동 하중과의 파손이라는 것은 최소한 변수가 하나 이상 있다는 거죠. 근데 정적 하중과의 파손은 변수라는 게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 및 구조적 요소에 결정되는 이러한 정적 하중화의 파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 부품이 사전에 제작되어도 나중에 실제 제작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떠한 곳에 쓰이든지 그 거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용도에 부합하는 그러한 부품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부품을 설계하면 부품을 설계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라든지 소비자들에게 이 부품은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응력이라든지 아니면 하중에 동작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범위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사가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정적 하중화에 실험을 해보니까 1000파스칼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걸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늘어나는 건 상관없다. 그런데 1200파스칼 되면서 심각하게 늘어나가지고 어떤 엘리베이터의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부품 설계를 하면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엘리베이터는 이 부품만은 1200파스칼 정도 이상의 응력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는 사용하세요 라고 그런 범위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적 하중화의 파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러가지 학문적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